추진위원회로부터 설명회 사회를 위임받은 관리업체 제다카 이규혁 대표입니다. 그럼 설명에 앞서 장안 현대홈타운 리모델링 주택사업의 추진위원장이신 전성준 추진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리모델링 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 110동 104호의 전성준입니다. 오늘 주말이고 더군다나 날씨가 너무 좋은데 이러한 날에 어디 피크닉이나 어디 외부로 안 가시고 저희 오늘 이 설명회에 함께 해주신 우리 소유자님들께 큰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파트에서 리모델링을 추진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첫 번째로는 아마 가치 증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장안동 내에서도 가장 큰 세대수를 가지고 있는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양 옆에 있는 뭐 레미안 1차라든지 2차 그리고 힐스테이트에 비해서 나름 좀 더 저렴한 그러한 시세를 저희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가장 비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너무 저희 아파트에 대한 그 자긍심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자긍심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장안동 그리고 동대문구 내에서는 최고의 아파트 누구나가 부러워하는 그러한 집에 살 수 있도록 준비를 해드리고자 하는 게 제 마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 가끔 이렇게 음악을 들으시잖아요. 음악을 들으시면 어르신들은 뭐 트로트를 좋아하실 거고 또 젊은 분들은 또 요즘에 가요를 많이 들으실 텐데 제가 요즘에 음악을 들으면서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얼마 전에 그 김연자 가수의 아모르 파티라는 그 노래가 있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들? 그 음악을 듣다 보면 그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 트로트와는 완전히 전혀 다르게 지나간 시절에 우리 어른들이 듣던 저희 부모님 세대가 듣던 그런 트로트와는 많이 바뀐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창법, 그 가수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 스타일만 트로트일 뿐이지 그 트로트 음악에는 팝도 가미가 되고 그리고 테크노도 가미가 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음악적인 요소가 신세대적인 그런 음악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노래 하나를 우리가 듣는 데도 있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게 많은 거죠. 여러 가지가. 굳이 트로트 한 곡, 그 안에 팝적인 요소, 테크노적인 요소, 그리고 EDM적인 요소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곳이 저는 가정이고 집이라고 봅니다. 이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누려야 할 것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 그걸 아파트 밖이 아닌 아파트 안에서 해결을 하며 내가 원하는 것을 아파트에서 뭐든지 해결할 수 있는 내가 사무 업무를 볼 때도 아파트 내에 오피스 공간이 있어서 사무도 보고 내가 운동하고 싶으면 골프가 됐든 피트니스가 됐든 모든 것을 아파트에서 해결을 하고 저희 아이들은 아파트 내에서 깨끗한 환경, 좋은 환경에 도서실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안전한 놀이터에서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그러한 아파트를 만들고자 하고 저희의 모든 니즈를 담을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시작, 과정, 그리고 결과, 그리고 그 삶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리모델링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자 제가 준비한 PPT를 보시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리모델링 사업은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내가 살고 있는 곳을 넓혀주는 수평으로 증축하는 방식이 있고 또 일반 분양 등을 위해서 위로 3계층까지 가능한 수직 증축 방식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지가 넓어서 땅이 남아 있어서 거기에 새롭게 별동을 지어서 일반 분양하는 별동 그 증축이 있습니다. 우리 장안동 홈타운은 두 가지 수평 증축과 별동 증축을 포함해서 계획하고 있으며 조합을 소유자분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별동 부분은 일반 분양해서 그 수익금으로 우리 소유자분들의 부담금을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다음 파트의 설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왜 이 시점에서 리모델링이란 말이 나올까요?
지금 현재 아파트가 지어진 지 한 15년에서 20년이 지나게 되면 구조적인 노후화가 발생이 됩니다. 특히나 설비에 대한 노후화가 급속도로 나오게 됩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엘리베이터 지금 보수라던가 아니면 교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또한 외관에 대해서 많이 오래됐기 때문에 다시 도색을 하자는 말도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배관에 대한 문제도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고 이뿐만 아니라 지금 신축되는 아파트들을 보게 되면 평면이 기존과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그래서 기본적으로 드레스룸이 있다던가 아니면 뭐 팬트리가 있어서 수납을 할 수 있게 한다던가 알파룸이 있어서 따로 별도의 자기만의 공간을 만든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평면 개발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지하에도 뭐 지하 창고를 만들어서 간단하게 거기다 물건을 놓을 수 있도록 주차 공간에 이런 부분들이 발달이 되고요. 또 편의시설이나 이런 부분들도 계속 발달을 합니다. 전에는 뭐 스카이 라운지라는 말이 별로 없었는데 요새 신축 분양하는 아파트들은 스카이 라운지가 있고 뭐 게스트룸이 있고 그 다음에 뭐 키즈존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커뮤니티 시설도 계속 발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공원도 이제 지상에도 주차장을 아예 없애버립니다. 그렇죠. 지상에 아예 주차장을 없애버려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지상에서 편안하게 공원을 걸으면서 아니면 바깥에 테라스 같은 이런 카페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서 차를 마시면서 편안하게 그 생활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벌써 19년이 되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이나 아니면 재건축 같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어떠한 효과들을 볼 수가 있느냐? 자, 가장 기본적인 게 내가 살고 있던 평수보다 늘어납니다. 어떻게 됐든 늘어나서 더 넓은 공간에서 좀 더 많은 휴식을 취할 수가 있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녹지나 아니면 커뮤니티 시설을 이용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승강기, 엘리베이터나 노후 배관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치기 때문에 난방이라던가 교체에 따른 비용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다 절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비의 절감이 있을 수 있고 잠시 아까 영상에도 나왔듯이 지금 지진이 안전지대라고 하지 않는데 내진 설계도 보강을 통해서 더 강한 지진에도 견딜 수 있는 아파트가 되는 겁니다. 그럼 리모델링이냐 재건축이냐 영상에도 보셨듯이 이건 근본적으로 좀 다릅니다. 재건축은 기본적으로 30년이 지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구조적인 안전에 대한 문제가 조금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D등급을 이하를 받아서 재건축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리모델링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면 안 됩니다. 철골이나 이런 부분은 튼튼해야겠죠. 그래야지 그 부분을 남기고 보강을 하면서 리모델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리모델링은 15년 이상이고 재건축은 30년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저희가 택할 수 있는 것은 리모델링인 것입니다. 내 삶의 질을 바꾸고 더 나은 가치를 만들고자 할 때에는 리모델링을 선택을 해야 되고 그 외에도 용적률, 특히나 용적률을 많이 생각하는데 용적률의 완화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법으로 주거지역에서는 250%를 짓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아파트는 308%를 지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이게 얼마만큼 용적률 완화가 될지도 모르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은 기본적으로 3, 40%의 전용 면적 3, 40%의 확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용적률을. 그래서 저희가 설계한 계획도 지금 308%에서 420% 정도의 용적률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이 더 나은 선택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떤 분들이 가끔 리모델링 하면 뭐 내부 인테리어나 구조를 단순하게 바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희가 하는 사업은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완전히 커뮤니티나 공원이나 모든 것을 다 바꾸고 새롭게 탈바꿈하는 아파트, 새롭게 신축이나 다름없는 아파트로 만드는 겁니다. 그 외에 이제 내가 증가하는 면적 외에 지금 많이들 하고 있는 외관 디자인이죠. 외관 게이트. 이제 들어가는 입구가 웅장해지고 우리 2200세대, 약 지금 2118세대이지만 약 2200세에 걸맞는 게이트, 또는 외관도 그냥 밋밋한 외관이 아니라 뭐 커튼 원력이나 이렇게 해서 특화된 외관 디자인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공원도 전체 그 1층이 다 필로티화되게 됩니다. 제가 계획한 거는 필로티화 시켜서 원래 1층에 사셨던 분이 2층, 2층은 3층, 한 층씩 올라가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지상은 전부 다 주차하는 공간이 없습니다. 다 지화시켜서 내부에 차가 주차하지 않는,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이런 공원을 자유자재로 몇 가지 테마 공원을 만들어서 편안하게 내 삶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고, 특히나 저희 설계에 대해서는 이제 스카이 라운지가 두 곳이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한 곳에서는 이렇게 이제 휴식 공간 할 수 있는, 뭐든지 보면서 중랑천을 보면서 할 수 있는 스카이 라운지, 또 하나는 어린아이들이 독서를 할 수 있고 뭘 할 수 있는 그 편안하게 놀 수 있는 그런 스카이 라운지가 생기고, 뭐 게스트룸이나 이런 부분이 다 생김으로써 기존에 우리가 지금 이 현대 홈타운을 보고 계시는 그 모양이, 그 단지의 구성이 완전히 새 아파트처럼 다 바뀐다는 겁니다. 외관부터 내부 구조 또는 지하, 그 외에도 이제 말을 할 말은 많지만 저는 짧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리모델링 절차는 뭐 계속 설명하면 너무 길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의 스타트는 조합 설립입니다. 그렇죠? 조합이 설립이 돼야지 다음 단계로 갑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정입니다. 지금 다 아시는 것처럼 추진위원회에서 사람들이 다니면서, 그 흔히 말하는 우리 OS 실장님들이 다니면서 설문조사를 받기도 하고 인적사항을 묻기도 합니다. 왜? 저희들이 무언가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집 주소가 필요해요. 근데 저희들이 요새 개인정보가 너무 커서 안 알려줍니다. 그렇죠? 어디서 구할 수도 없어요. 핸드폰 번호를 어디서 구해요? 아무도 못 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등기를 떼서 등기사항으로 저희가 우편물을 발송한 겁니다. 그리고 직접 거기에 사시는지 또 찾아가서 방문을 해서 인적사항을 따서 사시는 분들 조사를 해서 그분들의 이제 의견을 다 듣고 이렇게 설명회를 개최해서 통합적인, 저희들이 이제 리모델링이 이만큼 퍼져 있으면 스타트 해도 되겠다라고 했을 때 설계에 대한 모든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부담해야 될 대략적인 것과 모든 것을 다 해서 책자 형태로 발송을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동의서를 받기 시작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의견을 수렴하고 최대한 여기 소유자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거를 반영을 해서 앞으로의 바로 시작을 했을 때 적극적인 협조를 받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하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리모델링을 하면 어느 정도 이게 저는 이제 금액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개발을 하면 어느 정도의 이익이 볼 수 있을까 이겁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33평이 가장 많기, 32평이 가장 많기 때문에 32평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32평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평균 한 10억에서 11억 합니다. 시세가. 이렇게 조사가 됐어요. 이게 아닐 수도 있지만 이걸 평당으로 따졌을 때 약 3,300만 원 정도 됩니다. 평당으로 따졌을 때. 그런데 인근 아파트 시세는 어느 정도 됐냐? 요새 입주한 아파트에 보게 되면 4,300만 원 정도 됩니다. 평당. 그러면 우리가 32평이 40평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 그러면 40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 다른 신축 아파트 봤을 때 17억 정도 합니다. 17억에서 18억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기준입니다. 현재. 그런데 이 외에도 이제 저희가 리모델링을 한다고 했을 때 무엇이 바뀌나요? 커뮤니티에 더 들어오고 스카이라운지가 더 들어오고 모든 게 다 바뀝니다. 이거에 대한 것은 안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면은 현재도 1,000만 원 가량의 차액이 발생이 되지만 3,300에서 4,300이라는 1,000만 원이 발생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커뮤니티나 이런 부분들 더 큰, 그 전부 다 지화하고 거기에 최첨단 시스템이 들어가고 뭐 원패스 시스템이라든가 IoT 시스템 다 들어갑니다. 이랬을 경우에 그 가치는 더 올라갑니다. 현재 입주한 아파트, 이 동대문구에 입주한 아파트 중에는 이런 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또한 지금 입주까지는 몇 년의 시간이 들어가겠죠. 그 안에 한 번도 이 분양 가격이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분양할 때. 그리고 현재 오세훈 시장이나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공약으로 내세웠던 게 분양가 상한제를 뭐 한다? 현실화시키겠다. 건축비도 반영하겠다. 그래서 기본 건축비도 올리겠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 계속 몇 년에 대한 차이를 발생했을 때 그 차익도 생길 겁니다. 또한 시공사 오늘 포스코가 와 계시지만 포스코가 우리 소유자님들한테 또 무상으로 제공해 주겠다라는 이제 그런 시공사들의 입찰이 됐을 때 발생이 됩니다. 뭐 발코니가 확장이 된다던가 기본으로 해주겠다 아니면은 뭐 샤시를 뭐 통유리 아니면은 인면분할 창으로 해주겠다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럼 그에 대한 차익도 소소하지만 생기게 됩니다. 내가 소유자임으로써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일반 분양자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아니라 소유자로서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들어온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최소 지금 17억인데 이게 최소로 잡아도 저희는 19억 이상은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다들 알고 계시지만 그 중량천 그 동부간선도로죠. 이 부분이 다 지화가 됩니다. 그럼 그 위에 이제 녹지 공간이 더 조성이 되겠죠. 그러면 그런 효과도 더 크게 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느 정도 부담이 될 수가 있느냐? 그냥 내가 8평 늘어나니까 지금 시세로 8평 값을 내겠다 했을 때 한 2억 정도, 그렇죠? 2억 정도 조금 더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분양가가 올라간다고 하면 저희가 지금으로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정확하게 있기 때문에 가격을 주변 시세보다 일반 분양가는 더 높이 잡을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하지만 이런 부분이 완화가 된다고 일반 분양 시점에서 일반 분양가를 더 높게 책정해서 판매를 한다고 하면 내 부담금은 더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에는 되도록이면 1억 이하로 지금 맞춰보려고도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게 정확하게 세워진 계획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단순 계산해서 지금 시세가 3,300이다.
그럼 거기에 8평이 늘어난다. 그럼 한 2억 정도 될 거다. 2억 얼마 정도. 그러면 그거를 내가 부담을 한다고 해도 32평이 40평이 됐을 때 17억 지금 기준으로 아니면 19억까지 갈 수 있으면 내가 지금 10억이니까 13억을 투자를 해서 내 아파트를 19억으로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고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일단 저희가 관리업체로 선정이 된 최다카입니다. 아직은 정식으로 법인이 안 되셨기 때문에 이게 사적 계약이지 공적 계약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사업을 보고 투자를 한 겁니다. 투자를 했다고 해서 100%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저희도 목표는 반드시 조합을 설립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합이 설립이 안 됐어요. 그리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희는 그냥 투자한 거. 지금 저희가 이런 행사라던가 아니면 이런 거에 대해서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지만 조합이 설립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는 계약상 그냥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소유자님한테 피해는 안 주는 걸로 계약을 이미 했습니다. 설계도 마찬가지. 조합이 설립이 되어야지만 그 이후에 용역비를 받습니다. 이해되셨죠? 예. 예. 또 다른 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예. 예. 조합 설립의 기본 요건은 67%입니다. 3분의 2 동의입니다. 그리고 동별 과반입니다. 그게 채워지면 조합은 설립이 됩니다. 재건축은 75%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은 67%의 동의를 받으면 조합이 설립이 됩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다음 단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설계사무소 무한종합건축사 사무소 최규용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무한종합건축사 사무소의 최기영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거는 저희가 이번에 작성한 요 단지의 조감도입니다. 이제 하늘에서 봤을 때 우리 단지 모습인데요. 아마 지금에 있는 형태의 그 배치는 거의 뭐 비슷하겠지만 어쨌든 새로운 아파트 모습을 다시 한번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다음에 저희가 준비한 영상 한번 보시고 영상을 통해서 우리 단지가 어떻게 리모델링이 되는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저희가 실제로 우리 단지를 리모델링 설계를 완료를 했고요. 그 완료한 영상 설계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3D 모델링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델링한 내용을 이렇게 영상으로 저희가 제작을 해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출입구는 그대로 사용합니다. 근데 이제 좀 달라지는 거는 주출입구에서 바로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동선이 만들어질 거고요. 그리고 지상은 전부 녹지를 만들 거고, 저희가 필요하면 이런 갤러리라든가 아니면은 카페테리아, 그리고 115동 후면 쪽에 이제 썬큰을 만들어서 그 썬큰 주변으로 해서 운동시설들을 저희가 좀 배치를 할 예정입니다. 지하에 운동시설들이 있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115동으로 새로 신축되는 라인으로 올라오면 이렇게 저희가 스카이 라운지를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스카이 라운지는 한 2개 층 정도로 계획을 해서요. 2층에는 필요하면 파티룸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간단한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도 충분히 제공이 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단지 내에서 보면 중량천이 가장 잘 보이는 위치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단지를 좀 상징할 수 있는 랜드마크 타워가 되는 그런 위치에다가 저희가 스카이 라운지를 설치를 할 거고,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지상에는 일단 모든 차량들이 이제 통제를 해서 입구에서 바로 이제 지하 주차장으로 연결을 하게 할 거고요.
요 지금 보고 계신 거는 111동하고 121동하고 122동 쪽의 모습입니다. 이 동도 마찬가지로 두 개 동이지만 저희가 새로 별동 라인을 붙이는 곳 꼭대기에 스카이 라운지를 별도로 같이 설치를 했습니다. 스카이 라운지 모습이고요. 여기는 갤러리 카페 아니면 북카페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추후에 저희가 세부적인 용도들은 좀 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이제 용도를 결정해서 만들 예정이고요. 저희가 지금 후면 쪽 도로 쪽에서 보면 단지 전경 모습입니다. 저희가 일반 분양 세대들을 이 도로 후면 도로 있는 쪽에다가 이제 라인을 붙여가지고 저희가 필요한 분양 세대들을 이제 확보한 모습들이고요. 여기에는 또 연동형 커뮤니티로 해서 공유 오피스를 좀 제공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커뮤니티 시설을 기획을 했습니다. 예, 하늘에서 이제 보여지는 단지 전체 전경인데요. 지금 뭐 아파트하고 뭐 이게 보시면 리모델링도 신축하고 동일한 어떤 퀄리티의 어떤 성능하고 외관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듯이 전체 단지가 이제 조경 공원화된 모습을 지금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준비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리모델링은 어떤 건지 이제 정의를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단지 현황, 그다음에 리모델링 계획안, 그리고 마지막에 회사 소개가 있는데 이게 좀 길어서 이거는 좀 생략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리모델링은 이제 건축법하고 주택법에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노후화 억제, 그다음 기능 향상, 이게 보면 대수선, 중축, 그다음 주택법에는 이제 세대수 증가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화 억제, 그러니까 결국 오래된 아파트를 좀 기능을 향상시키는 그런 사업인데요. 리모델링 사업은 이제 증축은 15년 이상만 되면 바로 조합 설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동의일만 된다라고 하면. 재건축 같은 경우는 30년이 돼야지만 안전진단을 신청할 수 있는 거고, 그 안전진단을 통과해야지만 그제서 사업이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밟아야 되는데, 리모델링 사업은 15년 이후면은 무조건 조합 설립이 가능합니다. 현재 동의가 이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67%의 동의가 된다라고 하면 조합이 설립이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리모델링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적용의 완화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아파트는 준공된 당시에 이미 법적인 상한을 다 맞춰서 건물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뭐 동간거리라든가 용적률, 건폐율 뭐 이런 부분들이 그 당시의 기준에 맞게 다 지어졌는데,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뭐 층수를 올리거나 아니면은 내부 평면을 증축하다 보면 면적이 좀 늘어나야 되고 동간거리가 좀 가까워질 수 있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지금 현행 기준에 맞추면 그렇게 증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업을 정부에서는 좀 지원을 하고 하기 위해서 어쨌든 제도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걸리는 부분들을 건축 심의를 통해서 완화를 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가능하게끔 제도화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 이런 완화를 통해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된다라는 거고요. 개념적으로 보면 이 단지에 일어나는, 단지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런 문제들은 결국 조합원들끼리 서로 합의와 동의에 의해서 이 사업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뭐 동간거리가 좀 약간 좁아지고 뭐 어떤 동이 생기고 용적률이 좀 많이 높아지는 거에 대해서는 결국 이 내부에 계신 조합원님들이 합의를 하시는 그런 사업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은 리모델링 사업은 완화를 받는 사업인 거고요. 다음. 증축 범위를 좀 보시면, 증축 범위는 지금 여러분이 살고 계신 전용 면적 기준으로서 면적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상이면 30%까지 늘릴 수가 있는 거고요. 8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40%까지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와 있는 이 총량, 그러니까 각 세대가 늘릴 수 있는 전용 면적 합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세대 수는 이제 15%까지 늘릴 수 있으니까 이 15% 늘어나는 세대의 일부 전용 면적을 떼주고 여러분의 면적을 늘리고 하는 방식으로 이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다음 세대수 중간은 기존 세대수의 15%까지 늘릴 수가 있고요.
수익 중축인 경우에는 뭐 15층 이상이면 3개층까지 올릴 수가 있고 14층 이하면 2개층까지 올라 있습니다. 이제 조건이 뭐 구조도면이라든가 진단에서 AB 등급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리모델링은 마찬가지로 리모델링도 안전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대신 이제 안전진단은 조합 설립 이후에 안전진단을 신청하는데 재건축 안전진단하고는 전혀 이제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리모델링 안전진단은 그 구조물이 안전한지를 판단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A, B, C, D, E 등급으로 나뉘는데 그 중에 1차 안전진단에서 A, B, C 등급을 받으면 리모델링 사업이 가능한 거고요. D, E 등급 받으면 리모델링 사업이 불가합니다. 그러면 그 단지는 리모델링을 못하고 기다리셨다가 재건축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차 안전진단은 리모델링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그런 진단이고 2차는 뭐 여러분이 다 이주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전체 단지를 전수조사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2차 안전 2번에 걸쳐서 안전진단을 한다. 그리고 만약에 수익 중축을 하게 되면 수익 중축 같은 경우는 1차, 2차에 거쳐서 전문기관에서 이 구조 설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수익 중축하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안전을 미리 검토를 해서 여기를 통과를 해야지만 리모델링 사업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정부가 수익 중축인 경우에는 2번의 진단 안전성 검토를 통과를 해야지만 수익 중축이 허용되기 때문에 그거는 그 정부에서 이런 안전에 대한 거를 담보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까 잠깐 설명드렸듯이 이제 리모델링은 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3분의 2입니다. 그러니까 67%의 동의가 필요하고 동별로는 2분의 1 이상 동의만 되면 되고요. 그리고 리모델링 사업은 2번의 동의를 받습니다. 첫 번째 동의는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의는 이제 저희가 사업계획 승인을 이제 접수하는 시점에 다시 한번 동의를 걷는데 이게 75%입니다. 이렇게 2번의 동의서를 걷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처음에 리모델링 동의를 할 경우, 조합 설립을 동의를 할 경우에는 이제 이 설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결정이 되지 않고요. 이제 계략적으로 우리 사업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방향하고, 그다음에 마찬가지 뭐 공사비나 아니면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들도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는 이제 우리 단지가 한번 리모델링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하고 조합 설립을 한번 해보시죠 라고 하고 제안하고서 하는 동의입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우리가 이 설계안이 확정되는 시점이 결국 완화 심의가 끝나야지만 우리 전체 단지가 몇 프로, 뭐 용적률이 몇 프로고, 그 다음에 또 우리 평면이 어떻게 바뀌고 이런 게 결정이 되고요. 그리고 조합 설립 이후에 이제 저희가 시공사를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시공사가 선정이 되면서 우리 뭐 A시공사는 여기에 얼마의 금액의 공사를 제안을 해가지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어느 정도 규모가 결정이 됐고, 그다음에 공사비도 결정이 되고 사업비도 결정이 되니까 다시 한번 이 시점에 이제 조합원들한테 동의를 다시 한번 구합니다. 그래서 75% 동의가 돼야지만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받는 이 조합 설립 동의는 우리가 이제 사업을 이제 리모델링 사업을 시작하는 초기에 한번 리모델링 사업을 같이 으쌰으쌰 해서 한번 해보자 라는 그런 개념의 어떤 동의고요. 다시 이 조합이 설립이 돼야 이제 그 다음에도 설계도 구체화하고 그 다음에 시공사도 뽑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비용들이 어느 정도 상세하게 나오면 다시 한번 이때 동의를 걷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요 한 번의 동의와 2번의 동의를 걷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는 어떤 기회는 또 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그 조합 설립 동의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번 이 사업을 추진해 보자라는 그런 의지만 가지시면 뭐 빨리 내시는 게 사실은 이 앞으로 이 이후에 어떤 업무들이 쭉 여러 업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실제로는 구체적인 어떤 설계안이나 아니면 공사비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걷는 동의서라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다음 단지를 한번 현황을 좀 보시면 어쨌든 그 대부분의 지금 뭐 서울이라든가 아니면 경기권이라든가 아니면 지방의 뭐 부산 뭐 창원 이런 데서도 리모델링 사업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 단지들이 특징이 뭐냐면 결국 이미 기반 시설이라든가 위치가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파트들이 워낙 뭐 20년 뭐 이렇게 가까이 되다 보니까
아파트가 이제 노후화된 거거든요. 이제 9억이 된 겁니다. 근데 이미 이제 우리는 좋은 위치에 아파트가 있고 기반 시설도 다 갖춰져 있습니다. 한 그 정도 20년 정도 된다라고 하면 이미 주위에 뭐 필요한 시설들은 다 갖춰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파트가 이제 노후화됐기 때문에 가치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다음. 우리 단지 뭐 보시면 지금 우리 단지 용적률이 뭐 300%라는 건데 아실 겁니다. 이제 지금 현재 용적률이 이제 308%입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현재 기준으로 재건축을 추진하시면 재건축의 상환 용적률이 300%인 건 아시죠? 그러면 우리는 이 단지는 이제 지금 가지고 있는 면적을 줄여서 이제 재건축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보다 면적을 줄여야지만 308% 그 용적률에 있는 단지인데 제가 이거 단지를 처음 보고서 정말 이제 이 원설계자 그러니까 처음에 재건축 설계했던 이 설계자가 설계를 정말 잘했다라는 평가를 한번 드리고 이런 단지들이 이런 단지들이 사실 리모델링에 하기에는 최적화되어 있는 배치 형태다라는 게 제가 리모델링 오랫동안 하면서 느낀 그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300%짜리 용적률이 있는데 여기 보면 그 삼성 레미안 2차가 300% 거기도 똑같이 용적률이거든요. 여기 단지 가보시면 거기는 단지가 이렇게 미음자로 동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일반 분양 세대에 넣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단지 같은 경우에는 300%이지만 서로 이렇게 엇갈려 있고 그다음에 공간들이 다 비어 있는 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리모델링을 대부분 수평 중축으로 하다 보면 이런 공간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별도의 라인들을 찾아서 분양 세대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최적화되어 있는 어떤 배치 형태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여기 보면 평형이 50평, 42평, 32평, 그다음에 23평으로 이제 좀 여러 평형들이 섞여 있고 평면도 이제 판상형도 있고 일부는 코어 하나를 여러 세대가 쓰는 그런 타워형 비슷한 그런 코어 형태를 가진 그런 동도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준공 연도가 2003년이고요. 그리고 주차 대수는 현재 뭐 1.38대 정도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보시게 되면 이제 요즘 아파트들은 이제 이런 주출 입구에서 바로 이제 지하로 들어가는 램프들이 있어서 지상은 차량이 이렇게 동선들이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들어오자마자 지하로 내려가고 지상은 이제 비상용 동선만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주차장에 들어가는 램프들이 단지 안쪽으로 이제 깊숙하게 좀 있어서 차량들이 단지 안으로 들어와서 지하로 내려가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고 그리고 뭐 지상의 일부 이제 이런 주차장들이 좀 배치가 되어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어쨌든 여러분의 면적을 늘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사용하는 소유주분들이 사용하는 면적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앞과 뒤나 이런 측면들을 이용을 해서 자기 면적을 늘리는 거고요. 다음.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필요한 분양 이제 저희가 이 리모델링을 하면서 이제 리모델링을 하는 이유는 어쨌든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용하는 면적도 늘리고 그다음 단지 환경도 개선하는데 그 개선을 하는데 이제 비용이 좀 많이 들다 보니까 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일반 분양 15% 기존 세대수의 15%를 확보를 해서 그 세대를 분양을 해서 그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여러분이 공사비를 대체를 하면 여러분이 분담금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양 세대를 확보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사업성의 중요한 그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요의 수익 중축으로 하게 되면 우리 단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3개층씩 위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동별로 이렇게 쭉 3개층씩 올리면 위로 올릴 수 있는 게 한 260세대 정도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327세대가 15%니까 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족한 67세대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별도로 라인을 한 3개 정도 붙이면 수익 중축형으로 해서 15%가 다 찾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다음, 요거는 이제 수평 중축으로 했을 때 이거는 수직으로는 안 올리고 결국 기존 세대들은 한 층씩 이제 필로티화해서 1층을 필로티화해서 1층이 2층이 되고 2층이 뭐 3층이 되는 그런 형태로 한 층씩만 올라가고 그다음 별동으로 이제 여유가 있는 땅에다가 이렇게 이제
분양 세대를 이제 찾는 방법으로 보면 1번부터 9번까지 쭉 이렇게 라인을 붙이면 우리가 필요한 15%의 세대를 충분히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30% 40% 전용 면적을 늘릴 수 있는 거를 이제 총량을 좀 계산을 해보면 85제곱미터 요거를 30% 이상이면 30% 늘리는데 이제 뭐 133에서 30% 늘면 173이 되겠죠. 여기에 세대수를 곱해가지고 요 전체 합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단지가 늘릴 수 있는 전용 면적 총량이 25만 9,899.85제곱미터가 되는 거고요. 여기를 아까 설명드렸듯이 15% 일반 분양 세대가 전용 면적을 떼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 조합원들이 그 면적을 늘리는 겁니다.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조합원들은 한 56% 정도 면적을 늘리게 되고 15% 분양하는 세대가 한 43%의 총량을 서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총량을 다 찾는 방법으로 설계를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 네. 리모델링 전후에 이제 개요인데요. 여기 보시면 지상층 면적은 대부분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아파트 면적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거주하고 계신 아파트의 면적이 지상층 면적이라고 보시고, 이게 73,618평에서 리모델링 후에는 101,391평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지하층은 대부분 이제 주차장 면적인데요. 이게 33,600평에서 56,692평으로 늘어나고, 그러니까 용적률을 보시면 현재 308%인데 리모델링 후에는 421%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재건축은 300% 미만인데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이 용적률 제한이 없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리모델링으로 해서 준공된 단지가 400% 넘는 단지가 이미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 심의가 500% 넘는 단지들이 이제 심의를 통과해서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지 같은 경우에는 뭐 420%대면 뭐 충분히 서울시에서 용적률 완화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용적률인 것 같고요. 그 규모를 보면 아까 설명드렸듯이 한 층씩 올라가고 일부 별동으로 붙이는 동들은 이제 층수가 이제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최고 층수가 30층이 되고 그다음 지하 4층까지 파는 걸로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하 4층은 이제 주차장에서 설명을 좀 드리고, 주차 대수는 1.37대에서 1.62대 정도 확보를 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 이 면적들이 있는데요. 이게 보시면 이 면적은 지금 단위 세대 가서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 자료들은 추후에 여러분한테 이제 동의서 진구용 책자가 나가는데 이 설계 내용들이 다 포함한 그런 책자들이 이제 제공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다시 한번 이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좀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 이게 변경 전에 이제 단지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모델링 후에 다시 한번 보기. 다음. 네, 리모델링 후에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단지 전체를 이제 지상 조경화 할 겁니다. 주출입구에서 바로 지하로 들어갈 수 있는 램프를 설치하게 될 거고, 여기 같은 경우는 뭐 학원차들은 이렇게 돌아서 바로 나가게 할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부출입구에 이제 지하로 들어가는 램프, 또 이쪽에서 들어와서 바로 지하로 들어가는 램프들을 출입구 바로 근처에다가 설치를 해서 바로 지하로 들어가게 해줄 거고요. 마찬가지로 21동하고 22동도 지하로 들어가는 램프가 출입구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단지를 1층을 피로티화해서 한 층으로 올리면서 전체 동선을 이제 순환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 거고, 보행자들이. 그리고 필요한 공간에 뭐 여기 부분에 이제 아까 보여드린 썬큰 위치, 그 다음에 수공간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지상을 녹화하는 형태로 해서 단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제 세대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평면들은 나중에 이제 제공이 될 건데요. 이게 지금 현재는 50평입니다. 현재 그 50평이 리모델링 후에는 59평으로 늘어나는 건데 전용 면적이 40평에서 47평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형이 지금 기존에 이런 평면 구성이 이제 리모델링 후에 이렇게 평면이 구성이 되는데, 여기에서 변경된 내용들을 보면 일단 이 50평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가 이제 한 대를 같이 이제 쓰셨을 겁니다. 근데 여기 엘리베이터 개수를 하나 더 늘렸고, 그리고 이 엘리베이터가 지하 3층까지 다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마스터 존을
안방의 어떤 드레스룸하고 마스터룸 기능 강화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욕실에서 이제 조망이 가능한 그런 욕실을 만들고, 주방 레이아웃 변경하고, 알파룸 만들고, 그 다음에 다용도실을 만드는 그런 형태로 해서 평면을 진행이 됐고요. 요거에 대한 자료는 제가 제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평형이 크기 때문에 요 세대들은 이제 이렇게 세대를 이제 서로 구분을 해서 임대를 줄 수 있는 구조로 설계도 가능합니다. 그랬을 때 뭐 임대 한 17평형 정도로 임대를 해서 거기에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활을 하신다든가, 아니면 여기에 이제 추후에 내셔야 되는 이제 공사비를 충당하는 방식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음. 예, 기존에 이제 42평형이 리모델링 후에 50평형이 되는 겁니다. 전용 면적이 34평에서 39평으로 늘어났고요. 여기는 이제 보시면 이렇게 전면적으로 거실하고 방 2개를 더 배치를 하고, 메인 주방, 서브 주방에 식당, 뭐 이렇게 좀 내부 평면들을 좀 변경을 하는 형태로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여기 40평까지도 저희가 이제 이렇게 세대 구분형으로 임대를 줄 수 있는 평형을 좀 제안을 드렸고요. 다음. 여기서 이제 그 가장 많은 세대를 차지하는 기존에 이제 32평형입니다. 그러니까 전용 면적 8사인데요. 여기 이제 40평형이 되는 거고, 전용 면적은 25평이 31평형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렇게 투베이 구조로 되어 있는 아파트가 저희가 이제 30평 때는 대부분 다 40평으로 면적이 늘어나면서 베이를 증가하는 형태로 제안을 설계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기존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위치에 방을 더 추가로 넣는 형태라서 3베이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주방 레이아웃 변경하고, 안방에 드레스룸, 그 다음에 뭐 현관, 그 다음에 이렇게 저희가 알파룸을 제공하는 형태로 해서 평면들을 좀 만들어 드렸습니다. 다음. 마찬가지로 이제 B타입인데 이것도 같은 형태로 이제 측면을 이용해서 베이를 늘리는 형태로 해서 40평 평면을 제안을 드린 거고, 다음. 그 B2입니다. 요거는 기존에 이제 요 측면 쪽에 다른 동들하고 어떤 그 후면 쪽 채광이 좀 가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예 채광하는 그 창의 위치를 좀 변경하는 형태로 해서 이형 평형이 나온 겁니다. 다음. 여기 마찬가지로 여기 같은 경우는 요 해당 동이 105동, 108동, 111동, 113동, 119동의 이제 3호 라인인데요. 여기는 이제 기존에 이렇던 계단 위치에 이제 방이 하나 더 들어가서 베이를 늘리는 형태의 평면입니다. 다음. 여기는 기존에 이제 3베이로 되어 있던 평면을 4베이로 만들어서 평면을 개선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그리고 다음. 네. 그다음에 기존에 이제 23평형입니다. 23평형이 리모델링 후에는 28평이 되는 거고, 전용 면적이 18평형이 22평형이 됐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계단을 이용을 해서 늘릴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방을 더 늘려서 베이를 늘리는 형태로 해서 평면을 개선을 해드렸습니다. 그 주방 레이아웃 변경하고, 현관 수납 강화하고, 그다음에 안방에 드레스룸, 부부 욕실을 더, 기존에는 욕실이 하나였는데 욕실을 하나 더 추가하는 형태로 해서 평면을 개선을 해드렸고요. 다음. 여기 이제 B형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는 측면을 이용을 해서 베이를 같이 늘렸죠. 그래서 2베이에서 3베이로 만들었고, 변경을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다음. 28, 이것도 C형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렇게 전면으로 3베이 형태였고, 이제 주방이 이쪽에 있었는데, 저희가 이쪽에 방을 놓고, 주방하고 거실을 이렇게 대면형 주방 형태로 해서 공용 공간을 앞쪽으로 빼서 평면을 개선해 드리는 형태로 설계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28평형 C형이 되겠고요. 다음. 28평 D1 형태인데, 여기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요 폭을 유지를 해야 되는 그런 컨디션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실하고 방을 하나 빼고, 후면에 이제 복도에 매놨던 방을 외부에 매할 수 있게 전면적으로 좀 빼서 이렇게 방을 다시 구성을 하고, 주방, 다용도실, 그다음 안방에 드레스룸을 배치하는 형태로 설계를 진행했습니다. 다음. 이 D1, D2 같은 경우는 121동의 이제 2호 라인만 해당이 되는데요. 기존에 이제 3베이 형태였는데 기존에 있던 계단을 이용을 해서
방을 하나 더 넣어서 전면에 포베이 형태로 해서 평면을 진행한 사항입니다. 다음. 그 122동의 이제 2호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존에는 이 엘리베이터 홀 쪽에 이제 주방이 면하고 했었는데 저희가 주방을 외기에 완전하게 면하는 그런 타입으로 평면을 만들어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이건 분양 세대들입니다. 이제 이 분양 세대들은 일단 40평대, 42평형 분양 세대들은 이런 포베이 구조의 형태로 해서 저희가 만들었고요. 다음. 그다음에 32평형 그 3베이 타입. 다음. 요거는 일반 분양 세대들입니다. 근데 32평형 이게 타워형 구조로 되어 있는 평면이고요. 다음. 요거는 포베이 형태의 다음. 네. 다음. 네. 기존에 이제 주차장은 2개 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2개 층을 사용하시는데 이제 보시니까 이게 아파트 구조는 지하 2층까지 다 내려가 있는데 엘리베이터는 이제 중간층에 걸리는 형태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고 계셨을 겁니다. 근데 저희가 리모델링을 통해서 이 엘리베이터가 지하 1층, 지하 2층 그리고 요 다음 보시면 저희가 지하 3층까지 지하 3층을 추가로 이렇게 팠습니다. 그래서 지하 3층까지 엘리베이터를 다 연결을 시킬 거고요. 그리고 121동하고 122동 같은 경우는 지하 3층만 가지고도 가면 좀 주차가 옆에 있는 요 동들하고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추가적으로 여기 2동만 121동하고 122동만 지하 4층으로 계획하는 걸로 해서 1.67대의 어떤 주차 대수를 같은 비율로 맞추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더 중요한 게 이제 각 세대에서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2층, 그다음 지하 3층까지 연결이 되게 엘리베이터를 내렸고요. 그리고 지금 주차 구획 폭이 2.3m입니다. 근데 이제 리모델링을 통해서 2.5, 2.6m 그 광폭 주차가 가능한 주차폭으로 주차장 계획을 변경을 할 거고, 그리고 지금은 뭐 전기차, 그다음에 차량 유도 시스템, 뭐 필요하면 단지 내 이제 세차 시설까지도 요즘에는 제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새로 짓는 아파트들은. 그래서 그런 시설들을 주차장의 계획에 이제 포함시켜서 할 예정이고요. 다음. 이렇게 세대를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은 우리 단지의 가치를 높이는 게 이런 커뮤니티 시설들을 이제 리모델링 통해서 확보를 하는 겁니다. 기존에 없던 커뮤니티 시설 아까 설명드렸듯이 뭐 스카이 라운지라든가 아니면 선큰에 연계된 피트니스, 골프 연습장, 사우나 이런 시설들은 이제 지하에다가 설치를 하고, 그러면 위에는 뭐 독서실, 작은 도서실, 도서관, 그다음에 경로당, 그다음에 또 그 외부에서 방문하시는 분들은 세대에서도 같이 주무시기 좀 불편하시니까 이런 게스트룸들을 지금 피로티로 해서 한층 올라갔는데 이미 피로티되어 있는 세대들은 한 층이 빕니다. 그래서 그런 위치에 게스트룸들을 좀 추가로 설치해서 이용을 하실 수 있게 해주고요. 뭐 단지 내부에서 이제 독서실 시설, 그다음에 아까 설명드렸듯이 공유 오피스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리모델링을 통해서 지금 공급되고 있는 단지들의 어떤 버금가는 그런 커뮤니티 시설을 만들 거고요. 그리고 이 커뮤니티 시설들은 일단 시공사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런 내용들이 조금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공사들이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시설들을 나중에 이제 제안해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시공사하고 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시설들의 어떤 커뮤니티를 넣을 건지는 추후에 이제 결정을 해서 사업을 이제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실제 이제 들어가는 시설들인고요. 다음. 그러니까 지상은 어쨌든 전체를 다 한 층씩 올려서 피로티화하고 지상은 이렇게 녹지화할 겁니다. 필요한 수공간도 만들고요. 다음. 스카이 커뮤니티, 선큰, 그다음에 스카이 라운지에서 봤을 때 뭐 이런 야경이라든가 아니면 중량천이라든가 전체적인 모습들을 저희가 실제로 이제 모델링한 그런 걸 이제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요. 다음.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통해서 이렇게 단지, 커뮤니티, 면적 다 바뀌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제 단열이라든가 기밀성 창호를 사용을 해서 여러분이 이제 관리비가 현저하게 줄어드는 그런 아파트로 변화가 될 겁니다. 실제로 리모델링 준공한 단지에서 실제 난방 비용을 이제 사용한 양을 조사를 해봤는데 실제
기존의 리모델링 전에 쓰던 비용의 70%까지 절감되는 그런 데이터들이 나왔거든요. 그럼 리모델링 후에는 결국은 여러분이 지금 내시는 관리비에 어느 정도 관리비가 절약되는 그런 효과를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 그리고 리모델링이 기존 구조물 그 슬라브하고 벽체를 놔두고 내부 마감물 전체를 다 드러냅니다. 그래서 설비를 다 교체를 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다음 스프링클러 시설. 그러니까 지금은 안 돼 있는 스프링클러 시설을 전체를 다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화재가 났을 때 초기 진화에 유리한 이 스프링클러 시설하고, 그다음 동영상에서 봤듯이 내진 보강을 하게 되는 거죠. 다음. 그리고 IoT 시스템. 그래서 지금 공급되고 있는 모든 최신식 시스템들은 이제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서 다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다음에 환기 시스템. 실제로 이런 환기 시스템들은 그 뭐 미세먼지가 있는 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외부에 있는 그런 공기들을 이제 필터링된 공기들을 각 방에다 이렇게 공급하는 이런 시스템들이 리모델링 통해서 제공이 될 거고요. 다음. 여기까지 해서 설계 설명을 좀 마치도록 하고요. 참고로 저는 저희 무한건축은 2003년부터 리모델링을 사업을 설계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는 2개의 준공 실적하고 그다음에 사업계획 지금 이천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그다음에 분당에 있는 한솔마을 5단지, 느티마을 3, 4단지 사업계획 승인을 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계 부분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리모델링 사업의 특징이 기존 구조물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빨갛게 표현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기존에 여러분이 이제 지탱하고 있는 구조 내력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리모델링 설계를 하다 보면 이 내력벽을 뭐 그냥 다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일부 필요한 구간들은 이렇게 커팅을 해내고 오픈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기존의 벽이었는데 이런 동선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문을 뚫는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문을 일부 이렇게 뚫어내고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구조 보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구조기술사하고 협의를 해서 이 오픈된 부위에 대한 거를 보강이 필요하면 거기에 뭐 탄소 섬유를 보강을 한다든가 아니면 철판 보강을 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해서 보강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철거가 이제 벽체 철거가 많아지면 결국 공사비가 이제 증가되는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 설계의 노하우는 이런 벽면들을 그러니까 기존의 내력벽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어느 정도 평면을 만들 수 있느냐가 사실은 기술력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면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오픈되는 그런 벽체들은 저희가 이제 필요하면 구조 보강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 저희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제 안전진단을 1차하고 2차를 진행을 합니다. 근데 특히 2차 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다 이주를 하고 난 다음에 전수조사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각 세대가 혹시 지금까지 사용하시다가 혹시 구조물에 좀 뭐 여러분의 인테리어를 막 하시다 보면 손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전수조사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다 보강을 하고 그렇게 하고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조에 대한 거는 일단은 구조 설계사나 건축사가 책임을 지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공사는 또 시공사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이 책임하에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안 하셔도 되는 거고, 또 마찬가지로 이 수직 증축을 할 경우에는 이미 또 정부가 한 번 더 거기서 개입을 하잖아요. 수직 증축하는 것 같은 경우에 2번의 안정성 검토를 전문기관에서 이제 받고서 진행하기 때문에 이 리모델링 사업이 이런 여러 번의 어떤 이렇게 점검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에 대한 거는 굳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이 기존 구조물을 쓰기 때문에 기존 층고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기본 층고가 2.6m짜리가 있고 2.8m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층수에 따라서 15층까지는 2.6인 거고, 그다음 그 위에는 2.8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요즘 신축되는 아파트의 기본 층고가 2.8입니다. 그래서 2.8짜리 층고라고 하면 지금 들어가는 시스템을 다 넣어도 지금 그 신축하는 아파트와 동일한 어떤 층고를 확보가 되는 거고요. 근데 2.6짜리 그 층고에서는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다 보면 이렇게 배관들이 필요합니다. 이게 한 15cm 정도 배관이 필요하거든요. 이 그림처럼 이런 스프링클러 배관이나 아니면 환기 배관들을 이 측면 쪽으로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측면은 조금 낮아지죠, 이렇게. 그래서 가운데는 그 우물천장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서 올립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거실 같은 데 딱 들어갔을 때 이 사이드 쪽, 벽 있는 쪽으로는 조금 낮은데 이 가운데는 우물천장으로 이렇게 들어 올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전에 사용했던 층고와 그렇게 낮아진다라는 느낌은 못 받습니다. 그리고 뭐 오늘 여기 포스코에서 오셨지만 중공업 단지들이 있잖아요. 개포우성 부차 같은 데도 실제로 다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측면을 설비 배관들을 보내고 가운데는 우물천장 형태로 해서 각 방마다 다 이렇게 설치를 했거든요. 뭐 한번 기회가 되시면 그런데 한번 실제로 지어진 단지를 한번 보시면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고요. 예,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리모델링 하면서 기존 층고 2.6을 뭐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2.6은 그렇게 가는 거고요. 그리고 16층 이상 같은 경우에 우리 아파트는 2.8이기 때문에 2.8은 신축하고 똑같은 층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런 우물천장 없이도 이런 설비 공간들을 충분히 다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마무리하기 전에 공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추진위원님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위 사무실은 122동 앞에, 그 앞에 네몬트리 미술학원이 있습니다. 그 학원의 4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이 계신 분들은 꼭 추진위원회 등록하셔서 더 많은 분들이 자기 의견도 제출을 해주시고 의견도 피력해 주시고 또 추진위원님들이 또 활동을 하실 때 같이 동참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하고 오늘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오셔갖고 좋은 정보를 얻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주말 좋은 시간대 편하게 좀 가정에서 쉬실 만한 그런 시간대에 어떤 이 열정을 또 가지시고 궁금함을 가지시고 이 자리를 찾아주셔서 저희들이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남은 오후 저녁 시간들도 행복한 그런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